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수능 완성 실전 2회편에 있는 복합 지문이네요. 첫 번째가 청강사자 현부전이라고 하는 가전체가 나왔습니다. 우리 수능 특강에서 공방전 보신 적 있죠? 같은 장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농가 원령과 가사입니다. 올해 EBS에는 예년보다가 가사 작품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습니다. 특히나 보통 가사가 실려도 어떤 것들은 출제 가능성이 거의 예수님 재림 정도의 확률이라서 굳이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올해 실려 있는 가사 작품들은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 것들이라서 여러분 공부하실 양이 조금 늘어나지 않았나 싶어요. 자, 우선 첫 번째 나와 있는 청강사자 현부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고려 때 이규보가 지은 가전으로서 금방 말씀드렸죠. 가전체. 자, 가전체는 일단 두 가지 특징을 기억하셔야죠. 첫 번째는 사물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물을 의인화시켰고, 수능 특강에서 봤던 공방전은 돈을 의인화시킨 것이라면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청강사자 현부전은 거북을 의인화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인화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일대기적 구성을 취한다 그랬죠. 조상부터 시작해서 언제 태어났고 언제 뭐 하다가 언제 죽었다까지 이야기 나오는 것이 일대기적 구성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걸 통해서 읽는 사람들한테 교훈을 줄 목적으로 쓰여지는 글들, 이런 글을 가전체라고 부르고요. 소설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가전으로 거북을 의인화하고 있다. 국문학사상 동물을 의인한 첫 가전체 소설로 이전의 작품과는 달리 고사의 나열을 줄이고 시를 삽입하여서 문학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제를 뚜렷하게 부각하고 있다. 작품 중간에 시를 삽입하는 방식은 조선 전기 금오신화에 계승되어 있다. 우리 금오신화 속에 있는 글도 본 적 있죠? 이생규장전이라든가 남연부 주지 같은 것들이 다 금오신화 속에 들어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가전은 고려 때 쓰여진 것이고, 금오신화는 소설의 첫 작품이니까 소설이 되기 전 단계의 것이고요. 특히나 지금 보시면 나름대로 문학적 의의를 말하고 있죠. 동물을 의인화한 첫 번째 가전이라고 말했으니까 좀 눈여겨서 봐둘 만한 글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일단 그러면 지문으로 갈 텐데, 지문에 이것저것 가전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글입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해서 이거는 뭐를 상징하는 거고 의미하는 거 얘기하면 고사까지 다 끌고 와야 되고요. 사실 그렇게 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큰 틀에서 이 부분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전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처음에 가계도가 나옵니다. 가계도라고 하는 게 얘네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보통 조상 얘기가 나오겠죠. 가계도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물이 어떤 행적을 벌였는가, 요런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나중에 이제 후일담 혹은 후일담이라고 하기도 하고 평가라고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요 부분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신은 말한다,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볼 앞부분은 현부의 조상들 이야기, 가계도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냥 읽어 나가시면서 내용 판단하시면 되고요. 굳이 어떤 상징성의 메일표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현부는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 자, 일단 이 글의 주인공이 되는 현부 거북입니다. 거북인데 어떤 사람인지 모른답니다. 뭔가 신비함을 부여하고 있지요. 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 선조는, 자, 지금부터 이제 현부의 가계도 선조 얘기합니다. 그 선조는 신인이었다. 사람이 아니라 신이었다는 거죠. 신 같은 사람이었다. 형제가 15명인데 누가? 선조가, 현부가 그런 게 아니라 현부의 선조가, 형제가 15명인데 모두 체구가 크고 굉장한 힘이 있었다. 천재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바다 가운데에 있는 5산을 붙잡게 하였던 자가 바로 이들이었다. 그러니까 아주 선조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신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고 말하고 있죠. 자손에게 이르러서 모양이 차츰 작아지고 또한 소문이 날 정도로 힘이 센 자도 없었으며 오직 복서는 점 보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복서를 직업으로 삼았다. 터가 좋고 나쁨을 봐서 일정한 장소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향리, 고향이 어딘지, 그 다음 그 세계를 자세히 알 수가 없다. 자, 조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뭔가 현실적이지 않죠, 그죠? 계속 현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의인화된 현부에 대해서 신비함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러한 가계도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 현부가, 거북이가 우리 역사 시간에 공부해 보면 옛날 사람들이 전쟁을 나가거나 혹은 나라에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거북이 등껍질을 불에 태워서 그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기륭을 점쳤다라는 이야기 국사 시간에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아마 이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거북이의 선조는 이런 사람이었고 후대에 내려오면서 점점 모양도 작아지고 힘도
보통 정도가 됐단 말이야. 그리고 보통 이 사람들이 어떤 일에 종사했냐면 점을 보는 일에 종사했다. 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가죠. 먼 조상은 자 또 역시 여전히 조상 이야기입니다. 먼 조상은 문갑인데 요해 시대에 낙숫가에 숨어서 살았어. 이것도 우리가 공방전 비슷한 거 본 적 있죠. 공방전에서 공방의 조상은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세상에 나오지 않고 숨어 살았다. 그러니까 아마 거북이로 점을 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을 때 상황을 숨어 살았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임금이 그가 어질다는 소문을 듣고 백벽을 가지고 그를 초빙하였다. 문갑은 기이한 그림을 지고 와서 받침으로 임금이 그를 가상히 여겨서 낙수 후에 봉하였다. 자, 어떤 벼슬을 줬어요. 벼슬을 줬다라는 이야기는 드디어 거북이의 조상들이 세상에 나와서 점치는 일에 종사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증조는 그 다음은 또 증조부, 현부의 증조부는 상제의 사자라고만 말할 뿐 이름은 밝히지 않았는데 바로 홍범 구주를 지고 와서 배구에게 주던 자이다. 자, 그 다음 또 할아버지, 할배. 할아버지는 백약으로 하우 시대의 고노에서 솥을 주주하였는데 옥난을과 함께 힘을 다하여 공을 세웠고 아버지는 자 현부의 아버지는 중강인데 나면서부터 왼쪽 옆구리에 달의 아들 중강인데 나를 얻는 사람은 섬 있는 제후가 될 것이고 제후는 제왕이 될 것이다라는 글이 있었으므로 그 글에 따라서 중강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다. 여기까지가 현부의 가계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사를 가지고 얘기하면 끝이 없다 그랬죠, 그죠? 이 사람은 이런 거고 끝이 없는데 우리는 알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뭐만 보시면 되냐면 현부라는 사람의 가계도를 이야기했는데 뭔가 굉장히 신비한 가계야. 신비함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통해서 이 글의 중심 인물이 되는 현부라고 하는 사람. 이 현부라는 사람에 대해서 신이함 혹은 신비함을 부여하는 거죠. 조상들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래서 아마 현부도 이런 사람일 거라고 하는 현부의 능력에 대해서 뒤에 얘기하기 전에 신비한 인물이라고 하는 밑바탕을 까는 부분이 가계도를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현부는 드디어 이제 중심 인물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북이를 의인화시킨 거예요. 현부는 더욱더 침착하고 궁량이 깊었다. 그의 어머니가 요강성이 품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 자, 꿈, 보통 태몽이라고 하죠. 이런 꿈을 꾸고 아기를 뱉다. 막 낳았을 때 관상쟁이가 보고 말하기를 등은 산과 같고 무늬는 별이 놓은 성자를 이루었으니 반드시 신성한 상이다. 자, 이거 대충 아시겠죠? 거북이의 등껍질의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등은 산을 이루었고 성자가 뭐 그 별자리 같은 거죠. 등판 위에 별자리가 있으니까 이건 틀림없이 신성한 놈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장성하자 역상을 깊이 연구해서 역상이 뭔가요? 이거 저기 점 보는 거예요. 장성하자마자 현부가 나이가 먹자마자 점 보는 일을 깊이 연구하여서 천지 일월 음양 한서 풍호 희명 재상 화복의 변화에 대한 것을 미리 다 알아내었어.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 된 거죠. 현부가 되었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신비하게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부터 점 보는 일을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앞으로 벌어질 일을 미리 다 아는 그런 현명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또 신선이 대기를 운행하고 공기를 호흡하여 죽지 않는 방법을 배웠어. 자, 죽지도 않아. 뭐 별거 다 아는 거죠. 죽지 않는 방법도 배웠다. 천성이 무를 숭상함으로 언제나 갑옷을 입고 다녔다. 아마 이 갑옷은 거북이의 겉모양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거북이라고 하는 존재, 거북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사실은 여기서는 현부라고 돼 있죠. 현부 이 존재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을 다 알아. 점을 쳐서 그 다음에 죽지 않는 방법도 아는 자. 쉽게 말해서 우리 보통 인간과는 다른 굉장히 현명한 자이고 앞으로 벌어질 재앙을 미리 아는 자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자가 되었다, 신비한 자가 되었다라고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가죠. 자, 임금이 그의 명성을 듣고 사신을 시켜 초빙하였으나 현부는 거만스럽게 자, 일단 임금이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거만스럽게 돌아보지 않고 곧 노래를 부르기를 자, 이 노래가 아까 해제에 나왔던 시인 거죠. 이런 시가 삽입됩니다. 진흙 속의 논의는 그 재미가 무궁한데 높은 볕을 받는
총영 내가 어찌 바랄소냐. 그러면 진흙 속에 논이는 재미, 요건 아마도 벼슬을 받지 않고 속세에 나가지 않고 자연 속에 있는 게 훨씬 더 좋은데 뭐하러 더러운 속세에 나가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표현 방식은 서리법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게 뭐 노래인가 싶죠, 그죠? 이게 시인가 싶을 텐데 원래는 한문으로 쓰여진 글이에요. 그걸 한글로 푸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이게 뭐 시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고 웃으면서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임금이 불러도 가지 않을 만큼 거만한 사람이었었고요. 속세에 나가지 않고 자연 속에 묻혀 사는 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그를 불러들이지 못하였는데 그 뒤에 송원왕 때 또 시간이 흘렀어요. 송나라 원왕 때 예저라고 하는 사람이, 예저가 그를 강제로 협박하여 임금에게 바치려고 하였다. 그물로 거북이를 잡게 됩니다. 그물로 거북이를 잡아서 임금한테 바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아직 왕을 뵙기 전에 왕의 꿈에 어떤 사람이 검은 옷차림으로 수레를 타고 와서 말하기를 나는 청강사자인데 왕을 뵈려고 합니다. 아까 제목이 청강사자 현부전이었죠, 그죠? 마찬가지로 현부를 가리키는 겁니다. 나는 청강에 사는 사자 현부인데 왕을 뵈려고 합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튿날 가연 예저가 현부를 데리고 와서 배웠다. 왕은 크게 기뻐하면서 그에게 벼슬을 주려고 하니 현부는 말하기를 자 속세에 붙잡아 두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현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신이 예저에게 강압을 당하였고 또한 왕께 덕이 있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와서 뵙게 되었을 뿐이고 벼슬은 신의 본의가 아닙니다. 거절하죠, 그죠? 나는 벼슬 같은 거 받고 싶지가 않다. 왕께서는 어찌 저를 머물러 두고 보내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나를 보내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를 놓아 보내려고 하다 제일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럼 보내줘야 되겠다. 놓아 보내려고 하다가 위평이라는 신하의 밀간, 자 몰래 보낸 편지 같은 거죠. 밀간으로 인해서 곧 중지하고 뭐를 중지했어요? 돌려 보내려고 하는 것을 중지하고 그를 수형승에 임명하였어. 자 벼슬이죠. 벼슬을 준 겁니다. 드디어 이제 현부가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세상에 나와서 쓰이게 된 거죠. 자, 또 옮겨 도수사자를 제수하였다가 곧 발탁하여서 대사령을 삼고 나라에 시설하는 일, 인사 문제 그리고 기거 흥망에 대하여서도 일의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그에게 물어본 뒤에 행하였다. 그러니까 거북이를 통해서 점 보는 일이 점점점 나라에서 일반화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그죠? 현부가 세상에 나와서 벼슬이 점점 높아지고 세상의 모든 일을 다 관여하게 됐다. 이 말은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점을 보는 일이 일반화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자, 왕이 어느 날 농담하기를, 자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대는 신명의 후손이고 더구나 기륭이 밝은 자인데 왜 몸을 일찍 보호하지 못하고 예저의 술책에 빠져 가인의 얻은 바가 되었는가. 상의하시겠죠. 넌 앞으로 벌어질 모든 기륭하복을 다 점쳐서 아는 놈인데 왜 예저가 던지는 그물은 피하지 못했냐고 묻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현부가 말하기를, 자 이 부분 잘 보세요. 밝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지혜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아뢰니 왕이 크게 웃었다. 자, 직접적이진 않습니다만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 글 속에 나오는 주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선생님 풀어서 써볼게요. 아무리 현명한 자라도, 현부처럼 아무리 현명한 자라도 앞으로 다가올 모든 재앙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모든 재앙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조심하고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전체가 주려고 하는 주제가 여기에 간접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왕이 크게 웃었다. 그 후에 그의 종말을 끝을 아는 사람이 없다. 지금도 진신들이, 자 신하들이 그의 덕을 사모, 현명한 덕을 사모해서 황금으로 그의 모양을 주조해서 인형처럼 만들어서 차는 사람들이 있다. 자, 현부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이제 어떤 일을 한 사람인지 행적을 말해주고 있고요. 자, 다음 갑니다. 그의 맏아들인 원서는, 자 이제 자손들 이야기예요. 그의 아들인 원서는 사람에게 삼긴 바가 되어서 마찬가지로 얘도 재앙을 당한 놈이죠.
사람들한테 솥에 삼긴 바가 되어서 죽음에 임하여 탄식하기를 태기를 하지 않고 자 좋은 날짜를 고르지 않고 다니다가 오늘 삼김을 당하는구나. 그러나 남산에 있는 나무를 다 태워도 나를 문드러지게 하지 못할 것이다. 자 보세요. 나무를 아무리 태워도 내 살이 문드러지지 않아. 그러니까 아들인 원조도 뭔가 일반적인 사람 같지 않은 거죠.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삼기는 재앙은 피하지 못한 거죠. 아버지랑 똑같은 거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걸 다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죠. 그는 이처럼 강계하였다. 둘째 아들 원저, 이번엔 둘째 아들 원저라고 하는데 오나라와 월나라 사이를 방랑하면서 좌우를 통연선생이라고 하였다. 자, 그 다음에 아들은 역사책에 그 이름이 전하지 않는다. 모양이 극히 작음으로 점을 치지 못하고 오직 나무에 올라가서 매미를 잡고 하더니 또한 사람에게 삼긴 바가 되었다. 똑같죠, 그죠? 사람한테 삼긴 바가 되었다. 그의 족속에는 혹 돌을 얻어서 천년이 이르도록 죽지 않는 자가 있는데 그가 있는 곳에는 푸른 구름이 덮여 있었다. 자, 계속 이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현부처럼 신성한 모습을 보인다랍니다. 자, 혹은 관리 속에 묻혀 살기도 하는데 세상에서는 그를 현의 독우라고 하였다. 저기까지는 이제 현부의 후손들 이야기죠. 똑같은 말도 반복해 볼게요. 현부가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손들한테 미치게 될 재앙까지는 피하게 하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잘났어도 항상 너의 행동을 조심해야 돼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사신은 말한다라고 나오죠. 사신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고요. 이 글 속에서는 작가의식의 대변자예요.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을 나는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신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작가의식의 대변자라고 볼 수 있고 이 사람이 이제 현부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지극히 은미한 상태에서 미리 살피며 징조가 나타나면 이전에 예방하는 것은 성인이라도 자, 미리 이렇게 예방하는 것은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어그러짐이 있어. 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 법이 있다는 거죠. 항상 맞는 법은 없다는 거야. 현부 같은 지혜로도 능히 예저의 술책을 맞지 못하고 또 두 아들이 삶아서 먹힘을 구제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다른 이들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예전에 공자는 자, 또 이제 현부와 같은 사람 현명한 성인의 예를 듭니다. 공자는 광땅에서 고난을 겪었고 아무리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앞에 올 고난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제자인 자로 베드로처럼 공자의 첫 번째 제자인 거죠. 자로가 죽어서 젓갈로 끔찍한 얘기입니다. 죽어서 젓갈이에요. 새우젓 같은 거. 젓갈로 담겨짐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감탄형 삼가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자, 이게 이 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인 거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자기 앞에 닥쳐올 재앙을 다 피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항상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조심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이 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이면서 교훈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글 해결했고요.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는 농가 원령가죠. 자, 원령체 글입니다. 일단 해제부터. 이 작품은 전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원령체 가사이다. 우리 원령체 언제 본 적 있죠? 고려가요 동동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달별로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이었죠. 달거리 노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원령체 시이다. 원령체는 정월부터 1월부터 섣달 12월까지 12달에 걸쳐 시간의 흐름, 당연하겠죠. 계절 순서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각 연을 나누어서 부르는 시가 양식이다. 1월령에서 12월령까지 절기 소개, 이건 좀 봐둡시다. 이 글의 구조예요. 절기를 소개하고요. 감상을 하고 농사일을 제시하고 세시 풍속을 제시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시상 구조, 시상이 전개되는 것을 보이고 있다. 우리말 노래로 농업기술 보급을 처음으로 시도한 작품으로 원령체 노래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다. 또한 조선시대의 생활사 및 풍속사를 알 수 있는 자료로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작품이다. 자, 일반적인 얘기가 나왔는데요. 꽤 길겠죠. 1월부터 12월이니까 뭐가 나올지 사실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본다면 농가 원령가가 출제가 됐을 때는 1월령이나 8월령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령까지 안전하게 모두 다 공부할 방법은 사실 없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나오는 정월령을 공부하신 다음에
8월령 정도는 함께 훑어보시는 게 안전하게 공부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자, 한마디만 더 하자면 정학유라고 하는 정약용의 아들입니다. 실학자가 백성들, 평민들한테 이렇게 농사 지으라고 교훈을 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글도 기본적으로는 교훈적인 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구조 기억해 두시고요. 제일 처음에 절기 소개하고 감상 얘기하고 농사 이렇게 지어라 농사일 얘기하고 그 달에 해당되는 세시 풍속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해석은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완전히 거의 뭐 현대어로 풀어놓은 상태라서 해설 자체가 별로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정월은 정월이 1월을 얘기하는 거죠. 정월령 1월은 맹춘이다. 추운 봄이야. 초봄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추운 봄이다. 입춘 우수가 절기다. 자, 1월 달에 있는 절기 소개합니다. 입춘과 우수가 절기랍니다. 산중 간악에, 자, 산중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간악은 그냥 골짜기라고 해석을 하세요. 산 가운데 있는 저런 골짜기에 빙설은 남아있어. 아직도 겨울이 모두 간 것은 아니니까 얼음과 눈이 남아있으나 평교 강야의 넓은 들판입니다. 넓은 들판에 운물이 경치가 다 변하였구나. 자, 절기 소개하면서 계절의 변화를 말하고 있죠. 계절감 혹은 계절의 변화. 아직도 눈이 남아있긴 하지만 저 들판을 바라봤더니 경치가 이제 봄이 온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 우리 성상은 임금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임금님 애민중농 한자 그대로죠. 백성을 사랑하고 농사를 중하게 여기시니 간측하신 건농유능. 자, 이게 농사법에 관련된 책이에요. 임금이 백성을 사랑해서 이렇게 농사 지으라고 농사 짓는 방법에 관한 책을 하나 간행했다라는 거야. 자, 간칙하신 건농유는 방방곡곡에 반포했으니 슬프다 농부들아 아무리 무지하다고 한들 아마 애들이 잘 안 봤나 봐 그걸. 그러니까 니들이 아무리 무식하다고 한들 무지하다고 한들 네 몸의 이해는 고사하고 성의를 어기겠는가. 임금의 뜻이죠. 성의는 임금의 뜻이야. 자, 임금의 뜻을 받들어서 농사법을 열심히 공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또 그 다음 갑니다. 산전수답, 논가밭입니다. 논가밭을 반반 나누어서 힘대로 해라. 힘껏 농사를 지어라. 1년의 풍흉, 1년 동안의 풍년과 흉년은 측량하지 못하여도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인력이 극진하면 사람의 노력이 극진하면 천재, 하늘의 재앙이죠. 그죠? 또 재앙이 나오네요. 하늘의 재앙은 면할 것이니 제각각 건면하여 힘써 일해서 게을리 굴지 마라. 아까 선생님 해제에서 이 글이 교훈적이라고 그랬죠. 그죠? 어투를 보면요. 지배층이 피지배 계층한테 명령하는 어투를 취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청유형도 있어요. 명령형과 청유형 같은 어조를 통해서 교훈을 줄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자성을 얘기하자면 인력이 극진하면 하늘의 재앙은 면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딱히 100% 일치하진 않습니다만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노력을 다하고 그 다음 일은 하늘에 맡긴다 이런 뜻이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 단락 봤고요. 다음 넘어갑니다. 1년치계 1년의 계획은 제춘 봄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봄에는 1년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농사일이 나올 거예요. 봄에 1월 달에 어떤 농사일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 1년의 계획은 제춘 봄에 있으니 범사의 모든 일을 미리 계획하라. 자, 일단 봄에는 미리미리 계획하는 게 필요하다 하나 얘기했고요. 봄에 만일 실시 때를 놓치면 종년에는 1년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일이 낭패가 된다. 농기를 다스리고, 자, 농기구죠. 농기구를 다스리고 농우는 농사 지을 때 쓰는 소겠지. 자, 소를 살펴 먹여서 제거름 재워놓고 밭에 뿌릴 거름을 만들어 놓고 한편으로 실어내니 보리밭에 오줌치기. 자, 보리밭에다가 오줌 준다는 게 아마 거름 주는 거겠죠. 거름을 주고 작년보다 힘써 해라. 늙은이는, 자, 봐봐. 늙은 사람은, 이 부분은 일치문제에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좀 해석을 좀 천천히 해봅시다. 늙은 사람은 힘이 없어 힘든 일은 못하여도 날이면 이영을 엮고 밤이면 새끼를 꼬아서
때맞게 집을 이으면 큰 근심 덜리로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늙은이라고 하더라도 집에서 쉬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각자 자신의 역할에 맞도록 일을 하라고 건면이라고 하죠. 건면함.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나 놀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 게으름 피지 말고 근면성실하게 일하라고 지금 건계하고 있는 거고, 그중에 대상이 나이 많고 힘없는 노인조차도 초가지붕 지붕을 이을 수 있게 이연가 새끼를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1월달 그때 해야 될 농사 일을 말하고 있어요. 자, 또 그 다음 보죠. 실가나무 보굿 깎고, 실가나무가 과일나무죠. 과일나무에다가 껍질을 깎고 가지 사이 돌 끼우기. 자, 이 부분 좀 보세요. 이 부분도 농사일 중에 하나의 농사법이죠. 농사법인데 이거는 다소 비과학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비과학적이라고요. 선생님이 이해하기 쉽게 그냥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난 나무가 있다고 칩시다. 요 사이에다가 돌을 끼우는 거예요. 돌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실가나무에 돌을 끼우라. 그림이 좀 민망해서 지우겠습니다. 이게 남자 여자 성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무는 그 여자, 돌은 남자.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무 시집 보내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의 미신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나무도 이렇게 짝을 지어서 시집 장가를 보내주면 자손들이 더 많이 날 거야. 다시 말해서 과일이 많이 열릴 거야.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라고 지금 권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관점으로는 과학적 방법이랑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실가나무 보옷 깎고 가지 사이에 돌 끼우기. 정 좋은 날 미명시 해 뜨기 전에 시험조로 하여 봐라. 며느리는 잊지 말고, 이건 농사일은 아닙니다만 농가에서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 며느리는 뭘 해야 되냐면, 며느리는 잊지 말고 소국주, 술입니다. 술을 준비하여라. 삼춘 백화시에 꽃 피는 좋은 때 꽃 앞에서 실컷 취해보자. 꽃 피면 3월달 꽃 피면 꽃 앞에서 화전놀이 갈 때 취할 수 있게 술을 미리 1월달에 며느리가 준비하라고 하는 거고요. 상원날 달을 봐서 수환이라고 하는 건 가뭄과 홍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상원날에 달을 보면, 달의 모양을 보면 홍수와 가뭄을 미리 안다고 하니 노농 늙은 농사꾼의 경험이라 대강은 짐작한다. 새 의복 떨쳐 입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새시 풍속이 나올 거예요. 1월 달에,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설날이 있죠. 그죠? 새해가 왔으니까 서로 다니면서 인사하는 풍습이 있었을 겁니다. 자, 봅시다. 새 의복, 새로운 옷을 떨쳐 입고 친척 1, 2, 가까운 친척 서로 찾아서 노소 남녀 아동까지 3, 3, 5 다닐 적에 와삭버석 울긋불긋, 음성 상징어 쓰고 있습니다. 생동감 주는 거겠죠. 와삭버석 울긋불긋, 물색이 번화하다. 산의 아이는 연띄우고 계집 아이는 널뛰기고, 윷놀이 내기하기 소년들의 놀이다. 사당에 새알하니 병탕의 주가로다. 자, 사당에 새한다는 말은 아마 조상들의 그 제사 지내는 곳이겠죠. 이곳에다가 음식을 바치니 병탕과 주가, 이게 아마 음식 이름일 겁니다. 이런 국하고 술과 과일을 바친다. 엄파와 미나리를 무엄에 곁들이면, 엄파 미나리다 풀 이름들이겠죠. 나물 이름들. 엄파와 미나리를 무엄에 곁들이면 보기에 신신하여 오신채를 부러워하겠느냐. 보름날 약밥 제도 신라적 풍속이라. 그러니까 약밥도 먹었던 모양인데요, 이게 아주 오래전 신라적부터 내려왔던 풍습이랍니다. 자, 보름날 약밥 제도 신라적의 풍속이다. 묵은 산채 삶아내니 육미, 고기 맛이겠죠. 고기 맛과 바꾸겠느냐. 기 밝히는 약술이며 부스럼 삭히는 생밤이라. 먼저 불러 더위 팔기 달맞이 햇불 켜기 흘러오는 풍속이요 아이들의 놀이로다. 자, 뒷부분은 정월달에 하게 되는 세시 풍속을 말하고 있는데, 보다시피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질문 받고요, 문제로 가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별로 어려운 게 없네요. 그냥 빨리빨리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가와나의 표현상의 공통점 옳은 거. 자, 1번은 설의적 표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당연히 서리법을 쓰면 강조가 되겠죠. 이제 우리 고3 재수생들한테 서리법이 뭐다라고 말하는 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여러분 눈으로 찾아보시면 돼요. 가와 나의 돼지게 많습니다. 일단 답은
1번이고요. 2번은 계절감 주는 어휘. 이건 아마도 계절감은 나에서 농가 원령가는 본 적이 있습니다만 가에서는 보신 적이 없죠. 자, 3번은 풍자의 방식을 활용해서 세태에 대한 비판. 자, 우리가 지금 봤던 둘 중에서 세태를 그 당시에 사해를 비판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이거는 모두 없습니다. 자, 4번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오케이, 이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부정적 현실의 극복 의지 이런 게 가나에 어디 있던가요? 없죠. 마찬가지로 둘 다 본 적이 없습니다. 5번은 문제 상황을 구체적 묘사. 이상과 현실의 괴리. 자, 이상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 이 둘 사이에 일치되지 않는 게 괴리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봤던 글 모두에는 이런 내용은 나오는 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1번으로 확인했고요. 자, 넘어가서 43번. 가를 이해한 내용이다. 적절치 않은 것. 글 내용 물어보겠네요. 자, 1번 보겠습니다. 현부의 조상인 문갑은 임금의 부름을 받고 속세로 나오게 되었다. 지문 찾아보시면 숨어 살다가 임금이 불러가지고 벼슬을 받죠. 낙수훈가요? 벼슬을 받게 되었으니까 1번처럼 속세로 나오게 되었다 확인할 수 있죠. 자, 2번 현부는 어머니의 태몽에 걸맞게 신성한 모습을 지니고 태어났다. 엄마가 태몽 꾼 거 무슨 별자리가 들어온 거 기억나고요. 그 다음에 태어났더니 점쟁이가 이렇게 간상쟁이가 말해준 부분이 있었죠. 3번 현부는 임금의 초빙을 받았지만 처음에는 거만스럽게 노래를 부르면서 거만스럽게 가지 않겠다고 했죠. 진흙탕에 있는 게 낫지 뭐하러 가느냐 기억날 겁니다. 4번 현부는 위평의 밀간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벼슬길에 나갔어. 자, 임금이 보내주려고 했는데 위평이라는 사람이 밀간을 보내는 바람에 임금이 보내주지 않고 벼슬을 주게 된 거죠. 다 그 내용과 맞고요. 5번은 현부의 아들인 원서는 강계하여 사람들에게 통현선생이라고 칭송되었다. 자, 원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지문 찾아보세요. 통영선생이라고 불린 사람은 둘째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원서는 삶겨서 죽은 놈이죠. 그죠? 그러니까 5번은 그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44번 보기를 참고해서 나의 A2를 이해했다. 옳지 않은 거. 자, 보기 읽겠습니다. 농가 원령가는 조선시대에 실학자였던 정하규가 창작한 장편의 풍속 가사다. 한 해 12달의 순서에 따라서 이런 걸 월령체라고 불렀죠. 한 해 12달 순서에 따라서 노래한 월령체로서 1월령에서 11월까지 다음과 같은 구조를 바탕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아까 봤던 거네요. 시상의 전개 방식을 말하고 있고요. 이렇게 전개가 된답니다. 자, 1번부터 확인을 해보죠. 자, 1번 A. 절기를 소개하는 부분으로 정월의 절기인 입춘우수를 소개하고 있다. 설명이 필요 없겠네요. 자, 2번 경치를 감상하는 부분으로 겨울에서 봄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 자, 맹춘이야 빙설은 남아있지만 경치가 다 바뀌었어. 2번 가능하고요. 자, 3번 농사일을 소개하는 부분으로, 자, C 부분에서 농사일을 소개하고 있는 건 맞죠, 그죠?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기후 조건에 따라 적절한 농사 계획. 자, 농사 계획 얘기도 나왔어요. 1년의 계획은 봄에 있으니까 봄에 미리 세워라 이 말은 나왔는데 기후 조건 웃기시네 본 적 없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4번은 자, 농사일을 소개하는 부분으로 오케이. 농사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봄에 준비해야 될 일들을 언급하고 해서 농기구 다스리고 농우 먹이고 기타 등등. 자, 5번은 세시 풍속들을 소개하는 부분으로서 설날, 정월, 대보름 풍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새 옷 입고 널뛰기하고 연날리고 구체적 언급이 있죠.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45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했다. 옳지 않은 거. 청강사자 현부전과 농가 원령가는 옳은 일을 건장하고 잘못된 일을 경계하는 건계를, 자, 건계를 주제의식으로 삼고 있다. 청강사자 현부전은 신중한 처세를 건계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현명해도 항상 신중하게 살아야 된다. 신중한 처세를 건계하고 있는 작품으로 거북을 의인한 인물과 실제 인물을 바탕으로 교훈적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농가 원령가는 농사에 임하는 태도를 경계하면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미안합니다. 빼먹었네요. 다시 읽을게요. 임하는 태도를 건계하고 있는 작품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본받지 말아야 될 태도를 경계하며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자, 글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을 했습니다. 옳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자, 1번. 가에서 거북을 의인한 현부와 그의 아들 실제 인물인 공자와 자로의 삶을 통해서 오케이 신중한 처세의 중요성 성인들이라고 해도
고난을 당할 수 있어 신중한 처세의 중요성을 주제로 전달하고 있다. 1번 문제였고요. 자, 2번은 가에서 현부가 밝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지혜로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답한 거에서 매사에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주제의식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3번 나에서 애민중농하는 성상의 뜻을 쫓는 농부들의 모습을 부각하여 자 뭐라고 했어요? 니들이 아무리 무식하다고 하더라도 임금의 뜻을 버리겠냐라고 말했지, 그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임금이 그 책을 반포했지만 백성들이 무식해서 잘 보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임금의 뜻을 쫓는 농부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죠. 임금이 이렇게 애민중농해서 책을 간행을 했는데 오히려 잘 보지 않는 모습을 이야기한 거니까 3번은 그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자, 4번 나에서 봄에 실시하는 상황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강조하여 봄에 실시하면 종당에는 낭패 본다라고 말했죠. 오케이. 농사일에 임하는 잘못된 태도를 경계하고 있어 무조건 봄에 계획을 세워야 돼. 봄에 때를 놓치는 건 곤란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5번은 나에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로 낮으면 이영을 얻고 설명했네요, 그죠? 노인들이라고 하더라도 힘없는 노인들도 자신의 역할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답은 3번 답은 이게 3번이었나요? 답이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긴 글이라 선생님 말 좀 빨리 하고요. 빨리 왔는데 어쨌든 복습 잘 하시고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세요. 두 글 모두 다 땡기는 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